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가 우울증으로 입원을 앞뒀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연예인을 만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피의자를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피습 사건을 신속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정치권 주요 인사 신변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경찰청과 경우대책 논의에 나섰고 야당은 정치 테러 방지 특위를 제안했습니다. 재판 독립을 침해한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결과가 잠시 후 나옵니다. 5년 만에 나오는 첫 선고인데 재판부가 직권남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판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유예 법안이 무산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무책임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준비 부족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닷새째 이어진 추위로 이번 겨울 들어 처음 한강이 얼었습니다. 예년보다 16일, 지난 겨울보다는 한 달 넘게 늦은 결빙입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함께 기상감미 잦아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아시안컵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축구대표팀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힘겨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가게 됐지만 전술도 수비도 문제였다는 비판이 큽니다. 뉴스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당장 내일부터 확대 시행이 됩니다. 현장에선 준비도 없는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곳곳이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높은데 아무래도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한숨소리가 깊어 보입니다. 오늘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야당 대표의 피습 사건 23일 만에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극단 정치, 혐오 정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하고 대담으로 이어갑니다. 네, 뉴스큐 오늘은 사법농단 의혹 1심 선고 속보를 확인할 텐데 관련 내용을 정리한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어떠한 형식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고 저희 역량을 다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실체는 수건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려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고 사실상 피해자 배상 판결을 뒤집거나 미뤄야 한다는 말로 한일 관계의 악화를 걱정한 박근혜 청와대의 의견과 같은 내용입니다. 임기 6년 동안 주요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부당한 인사기이나 대선을 내용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시라고.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사상 초유의 대법원 압수수색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등 법관 인사 불이익 정식,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하고 다투고 있는 범죄 사실이 47개에 달하고 증인도 많아 선고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네,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일단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지금도 진행 중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358호 중법정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선고 공판은 2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30분 전에 취재진이 기다리던 동관이 아닌 중앙현관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선고도 진행되는데 세 사람의 범죄 사실만 100개에 육박해 주문 낭독까지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역시 최대한 간단하게 판결을 진행하려 한다면서도 일과 중에 선고를 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사건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10가지 혐의 가운데 핵심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관심 재판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과 법관 제외공간 파견 등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했단 건데요.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이나 예통합 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 거래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양승태 사법부의 비판적 입장을 가진 판사를 탄압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를 은폐하거나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받습니다. 이 밖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동향을 수집했다는 의혹 등도 오늘 판단 대상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아까 일과 중에 선고를 마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뉴스큐 시간에 속보가 나오면 최종 속보를 김철희 기자가 알려주시고, 자, 주요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네, 재판부는 본격적인 쟁점별 판단에 앞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요건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담당 재판부 외에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에 따라 대법원장이라 해도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어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해서도 관련 증명이 없다거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등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무죄 여부는 주문 낭독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만큼 마지막에 가서야 정확한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법부 최정점에 섰던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떻게 이렇게 형사재판 피고인이 된 건지 그 경과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 2017년 3월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을 압박해 사법개혁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터져 나왔고요. 이후 대법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판사들을 관리하고 중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직접 가담했다는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자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18년 6월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에 재배당한 뒤부턴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한 달여 만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듬해 1월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뒤 2019년 2월 11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이 부동의하고 재판부 교체로 앞선 재판의 녹음 파일만 반년 넘게 재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오늘 선고까지 4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4년 11개월, 5년 전과 변하지 않은 대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가 수사권을 남용한 결과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지난해 9월 결심 공판에서도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양 전 대법원장은 5년 전과 똑같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법농단을 규정하자 검찰이 천병을 맡아 먼지떨이 수사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피의자가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서울 강남의 미용실을 방문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최근 증세가 심해져서 입원 대기 상태였는데 현재는 응급 입원됐습니다. 자, 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네, 경찰서 앞인데 수사 상황 알려주시죠. 네, 어제 먼저 늦게까지 조사받던 10대 피해자 A군은 오늘 새벽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중학생 A군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응급 입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등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 동의를 받아 3일 이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A군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입원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범행에 사용했던 돌도 평소 외출할 때 소지하고 다녔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A군은 범행 전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는 만 14살로 촉법 소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범행 전 배 의원에게 본인이 맞는지 수차례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점으로 밀어볼 때 경찰은 계획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범행 동기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정치인 피습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강남서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배 의원은 현재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병원에 방문해 배 의원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오늘 오전 진행했습니다. 조사에서 배 의원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였다며 선차는 없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배 의원이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을 증거품으로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전담팀을 꾸린 경찰 수사 속보 먼저 들으셨고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으로 정치권 또 한 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습격을 당한 지 불과 3주 만에 벌어진 거라 파장이 더 큰데요. 여당은 다음 주 경찰청과 경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고 또 야당은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정치인 피습 사건으로 여야 모두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불과 23일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자 정치권은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의 외부 활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파장이 더 큽니다. 정치권은 오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 대상 공격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배 의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는 후보자나 지도부 관련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당 행안위 의원들과 경호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당에서는 진영 정치 극단화를 반성하고 또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근본적 대책을 세우고 우리 정치권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만연한 폭력에 질식당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겪었던 민주당도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연초부터 연이어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에 반대합니다. 더불어 혐오를 반대하는 국민과 연대를 더 크게 넓혀가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빕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꾸린 정치테러대책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을 논의했는데요. 전현희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정치테러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정치인 피습 사건은 상대 진영을 적으로 규정하는 극단적인 정치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양당이 발언 수위를 높이며 혐오 정치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정치권의 자성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내긴 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오늘도 서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경제 위기로 운을 떼며 그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최근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도 지난 대선 때 공약을 반복할 뿐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려 당정 갈등의 원인으로 꼽힌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치 개혁 이슈를 띄우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공략했던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 횟수도 좀 줄이는 등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대통령실과의 확전을 불러올 만한 주제 관련 언급 자체를 피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대신 윤재옥 원내대표가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본질은 정치 공작이라며 민주당은 총선용 정치 공세를 펼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의 경청을 강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대담 형식으로 입장을 낼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 쪽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듣고 있다고 했으니 그런 부분들은 또 필요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이미 합당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의 뿌리를 둔 이낙연 전 대표와 탈당파 의원들의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각 우선 합친 뒤에 빅텐트 협상에 들어갈 거란 관측이 우세한데 앞으로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4월 총선에 내세울 인사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와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등 6명을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언론 분야에선 신 전 앵커와 함께 진양혜 전 KBS 아나운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국방 분야에선 남 원장과 함께 여군 최초로 소장에 진급한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과 이상철 전 군사안보 지원부 사령관, 윤학수 전 국방정보본부 본부장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합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오는 31일 오전 국회 사랑제에서 신년 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견을 통해 경제, 외교, 안보 분야 등 국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새로운 미래가 총선을 앞두고 40대 이하 청년 인재 4명을 처음으로 영입했습니다. 기술경영학자인 장승환 부산대 연구교수와 러시아 무술 삼보 국가대표 신재용 씨, 스타트업 대표 조규민 씨, 공연문화예술 전문가인 최재영 한국영상대 외래교수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도시철도와 택시 등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자는 개혁신당의 공약을 놓고 이준석 대표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로 자본 잠식까지 가면 사실상 국세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온다고 지적한 데 이어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인원을 줄여서 방만 경영을 개선하고 다른 나라와 비등하게 요금을 올리면 적자 문제가 개선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여야가 유예 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가 됩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야당을 겨냥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또 민주당은 허송세월한 건 정부 여당이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로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기업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를 생각해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을 향한 공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성실한 사업자들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비극을 원하느냐며 민주당이 양대 노총 표를 노리고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적지 않은 기업이 5인 미만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식당, 찜질방, 카페, 빵집 등 자영업자 상당수는 심지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허송세월로 보낸 정부 여당이 이제와 또다시 유예만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예 논의를 위한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저의 요구를 받든가 아니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에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여야가 유예 법안 처리에 실패한 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요구가 달랐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협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영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부풀려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빵집 사장님도 구속될 수 있다는 정부와 경영계 주장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면 모든 운전자가 처벌받을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안전을 지키는 것과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을 우선하는 것이 문화와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다시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혐오 정치를 끝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총선 큐, 오늘은 강전의 변호사 또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뉴스 보시고 다들 놀라셨을 거고 또 정치권에서 또다시 피습 사건이 발생했구나 놀랐을 텐데 23일 만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사건 이후. 자, 그때 뉴스 듣고 또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슬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같은 이제 평론가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네. 방송에 나와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정치인들을 미워하고 또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런 풍조가 자리 잡아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떤 저런 행태로 나타나게 하는데 일조한 점이 없을까. 그러한 점들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또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정치가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그 생산적인 논의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또 정치인들도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뭐 이런 일을 이제 좀 이런 범죄를 저지른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또 처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네.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정치 문화, 지금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치 문화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책임도 사실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의 어떤 책임이라는 것은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또 스스로 물어보는 것도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YTN 취재에 의하면 습격을 한 10대 연예인을 보려다가 우발 범행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확인되고 있고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를 벌인다고 하니까 수사 속보는 좀 별도로 알아보기로 하고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대한민국이 참 극단화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 사건 때는 유튜버들이 촬영했었던 동영상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배현진 의원이 있던 지역의 그 건물의 CCTV 동영상이 사실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전 국민이 다 이 끔찍한 사건의 동영상을 보게 되셔서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경찰에서도 경호 인력을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당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아니었고 또 사적인 스케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때는 공식적인 스케줄이었지만 네. 이러한 상황에서는 뭐 개인적인 경호원을 두지 않는 이상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지금 이미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하고 길거리에서 유세를 하면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악수를 하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만약에 모방 범죄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가해자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청소년이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했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어른들이 좀 잘못된 행동들을 보여줬던 것들이 아닐까라고 해서 저도 좀 반성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두 분도 이를테면 반성을 하고 계신데 정치권은 어떨까요? 자, 정치인에 대한 공격, 정치권 시각도 한번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어떤 증오와 혐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사회에 만연돼 있지 않는가 걱정을 합니다. 어떤 특정인을 보고 두 번을 신원을 확인하고 나서 바로 뒤에서 그 가격하는 그 잔인한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정서가 깔려 있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전쟁이구나. 근데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같이 싸우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서로 정책과 의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증오의 형태로 폭력으로 피습으로 상대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염려도 많이 되고 우리 정치인들도 큰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정치인 모두 의원 모두 증오라는 단어가 겹칩니다. 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앞서 이제 쭉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 일을 저지른 이제 만 15세의 이 이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정신 건강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신 건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이러한 행위를 어떤 표출할 때에는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로서 그러한 문제를 표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를 했듯이 이 정치인들도 인정하듯이 그동안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건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적 문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그런 이제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하고 이제 분리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동안의 정치 문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성된 그 방금 얘기한 이제 증오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인데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 정치가 계속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제 만들어 온 정치 문화라는 게 마치 예를 들면은 서로 상대 당이나 상대 당 소속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없어지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사회에 특정한 정파나 특정한 예를 들면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제거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이나 또 사상이 반영된 구호를 외치고 그런 주장을 이제 공세적으로 펴면서 실제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방치하고 이런 정치를 사실 좀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영상에 비친 두 분도 사실 그러한 정치에서 좀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죠,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매체 환경들이 많이 변화를 해오면서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또 모든 또 방금 비친 두 분도 그렇고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나름대로 선의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생산적인 정치를 하려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노력보다 더 이제 좀 뭐랄까 어떤 이제 눈앞의 이익이라든가 또 당장의 어떤 좀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매체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좀 증오라든가 어떤 선동이라든가 혐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쏠리는 어떤 그런 단기적인 이익에 또 끌려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또 이런 증오를 확산시키는 이런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제는 누구 한 사람의 책임 또는 하나의 어떤 제도 또는 하나의 어떤 요인만 바꿔도 될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좀 총체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한 어떤 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야당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우리 정치권 안팎에서 반성 모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대책이 나올까 싶었는데 결국 또 그 시간도 활용하지 못하고 같은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여당이 지금 경찰청장과 경호 대책을 논의한다고 했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대책이 나올지 이번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윤한 갈등, 봉합된 갈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대체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의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좀 분석해본 판정성 이런 시각도 있는데 아까 저희 중계를 연결한 기자 언급에서도 비대위원장이 좀 말을 아끼는 것 같다, 행보를 좀 삼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그렇죠.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주 초부터 이번 주 내내 지금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이라는 건 갈등이 없다고 변호사님은 보시는 거군요. 아니요, 이해가 맞는데. 네, 대통령과 어쨌든 월요일 날 사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밝혀지진 않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대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요구에 대해서 본인이 거절을 했다라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만 또 수요일 날 바로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바로 이틀 뒤에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화재 현장에서 만나면서 마치 이게 봉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 간의 그날의 봉합처럼 보이는 거는 공과 사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봉합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굉장히 절친한 사이로 직장 선후배로서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이게 뭐 당무 개입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거취 문제라든지 사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의 의견을 지금 피력하고 계속 나가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공적인 부분의 갈등은 완전히 봉합되지는 않았다. 앞으로 이제 공천 과정에서의 조금 더 이게 불씨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인연을 활용한 좀 사적인 어떤 갈등 봉합이지 공적인 건 아직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이거 언론이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1승 내지는 뭐 우세승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승패의 문제냐라는 저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두 사람이 예를 들면 링 위에 올라가서 뭐 이 경기를 해야 이것도 승패가 나눠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좀 부당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령 뭐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직접적으로 얘기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이 사퇴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뉘앙스를 주거나 압박을 한 것도 그것도 이제 부당합니다만 어쨌든 그 얘기는 좀 밀어놓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는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그리고 특별감찰관의 어떤 추천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용산 대통령실이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실도 공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과 필요성을 얘기한 거는 김경률 비대위원인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얘기하고 연결해서 지금 압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리하게 대통령의 어떤 이런 좀 뭐랄까요 심기 경호랄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과도한 어떤 민감한 어떤 그러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압박으로 밀어붙였다가 이게 결국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도저히 수습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일단 물러난 이 상황을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어떤 뭐 승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부당한 어떤 압박이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건 부당한 접근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 예를 들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예를 들면 이런저런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취 문제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저는 다 부당한 어떤 얘기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얘기와 별개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대통령실이 풀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거 계속 뭐 이 결국은 대통령실하고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러라도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한 어떤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중도층에서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기 어렵다. 지금은 오히려 국민이 기대하는 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갈 필요가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 뉴스를 가득 채웠던 두 사람의 어떤 갈등 국면, 여러 목소리들이 정말 설왕설래 다양한 갈래로 나왔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또 두 분 생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그 지지 기반 열성적인 그 활동가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으로 지금 대부분 옮겨간 것이 거의 명백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권력 기반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을 그 어떤 권력자를 그 대체하는 권력자가 이제 그 교체하는 그런 것을 국정 쿠데타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아직 성공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실이 아니었나. 그래서 넙죽 인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넙죽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국힘에서 그 누구도 옳은 소리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천 국면으로 가면 더 큰 분란이 내재되어 있어서 지금 활화산에서 휴화산으로 바뀌었는데 조금 있다가 활화산으로 바뀔 것 같다. 네, 방금 들으신 대목에서 질문이 참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일단 지금 YTN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대립이라는 말이 있어서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조금 전 들은 심평 변호사가 YTN 뉴스큐에 나오셔서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에 대립하는 형세라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과도한 대선 행보가 좀 갈등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먼저 한번 질문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런 시선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과도한 대선 행보란 무엇이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가령 이제 대선 행보라고 할 만한 것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모이는 신년 인사회나 이런 데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고 하니까 네. 셀카를 찍고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당원들을 향한 어떤 좋은 메시지를 내놓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 지역에 원희룡 이제 전 장관이 네. 출마를 한다. 개항을 해. 이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 마포을에 김정일 비대위원이 출마를 한다. 이 소개한 거 요 정도거든요. 이것을 어떤 대선 행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총선을 승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연장선에서 한 행위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대선 행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과도하다.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게 오히려 부당한 시선이 아닐까라고 지금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네.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이게 예를 들면 이것도 미래 권력이 지금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말이 됐으면 말이 되는 얘기면 움직였을 텐데 움직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이 안 돼서 움직이지 못한 거다. 네. 미래 권력, 현재 권력 이런 걸로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궁정 쿠데타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이것도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경쟁자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 이번 총선을 이기고자 하는 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약간 갈등이 있었다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의 정권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미래 권력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 오히려 그 의원들이라든지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천에 있어서의 더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나누는 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지금의 갈등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씨는 조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래도 용산에서 지금 참모들이 출마 선언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출마 선언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대선 과정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정말로 최측근이라는 거죠.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고 또 공천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조금 유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해서 전혀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경선을 기본 룰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경선 룰을 정했는데 이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극히 일부분의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있어서의 그렇게 막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에서의 그 배점표를 봤을 때는 당에 대한 기여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 당 기여도가 과연 용산에서의 근무라든지 이게 얼마나 이게 가점이 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서 윤 대통령 또 대통령실 고심이 깊어질 텐데 일단 아직도 그 어떤 그 기자회견 형식이 미정인 것 같거든요. 뭐 대담이 될지 기자회견 형태가 될지 마침 또 얼마 전에 이혜원 전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인수위 경험을 좀 녹여서 한 발언이었는데 대통령이 미관식 화법이기 때문에 자신은 담화 형태를 추천한다. 기자회견 형식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로 좀 기자회견이 이루어질까요? 아니 기자회견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자회견에 뭐 말씀드리기 앞서 잠깐만 공천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은 네. 그 공천 문제에 있어서 그것도 이제 미래 권력과 이제 현재 권력의 충돌로 보시는 분들의 생각 중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표 공천을 하고 그것이 이제 윤석열표 공천하고 충돌해가지고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그렇죠. 시각도 예.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총선 지나면 원내에 남지 않을 것이고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후에 전당대회를 치르면 당에 안 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지난 총선을 공천을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친황계가 남아있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후에 친한계가 남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면 이번에 공천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받으신 분들도 결국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처지예요 지금. 그렇게 보면은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은 어떤 방향의 공천이라느냐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용산발 공천을 막아서 총선을 제대로 치르느냐 아니면 총선을 망치느냐 요것의 어떤 갈림길인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 총선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라고 네. 보이고 기자회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예. 총선에 도움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기자회견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대로 해명하거나 설명하거나 사과하거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오늘도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은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걸로 일단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열면 기자회견의 특징이라는 거는 기자들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꼬리를 물고 또 이 뭔가 반론성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또 이 반론성 답을 하고 이런 과정이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제된 형식의 사실은 사과를 하고 싶지 않지만 사과와 좀 비슷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과는 아니지만 거기서 뭔가 추가 질문이 되거나 하면은 결국 대통령의 본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과하고 싶지 않고 이 디올백 수수 의혹이라는 것은 몰카 공작에 불과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일 뿐이다. 이런 답이 나오는 순간 그 기자회견은 안 하니만 못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기자회견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실은 좀 이 통제되는 환경 속에서 방송사와의 대담의 형식으로 아마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은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무게를 두고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대통령실은 확정적으로 보도하지 말라는 태도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합도 이 문제가 이제 중도 확장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 여권 안에서도 사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명은 좀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것은 대통령이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다면 이거는 어떤 여사의 사과나 여사의 입장 표명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가. 그게 이제 어저께 오전까지만 해도 뭐 KBS나 특정 방송사랑 언론 대담 형태로 할 것이 거의 뭐 확실시되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오후가 되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이 정해진 것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보도에 대해서 대응하면 안 된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굉장히 왈가왈부가 많은 상황이 아닐까.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전에는 왜 대통령이 신년이 됐으니까 기자회견이나 이런 언론 대담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주제 자체에 여사에 대한 이슈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는 형태가 어떻게 됐든 대통령의 그 직접적인 목소리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몇 분 더 남았는지 한 몇 분 남았나요? 3, 4분? 2분 정도?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이현주 전 의원 복당설이 제기됐고 또 YTN에서 마침 또 이 시간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고민 중이다라고 이현주 전 의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문제로 물밑에서 친명, 비명 간에 또 공천 앞두고 약간 그 계파 갈등이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계파 갈등의 형태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민주당 상황은 경쟁이 치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역 의원의 숫자는 많고 그런데 이번에 그 현역 의원의 숫자만큼의 성과는 뭐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지방선거에 패배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때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들까지 네. 다 총선 출마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현주 의원이 복당을 하면 또 총선 출마를 해야 되니까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에 명분이라는 차원에서 철새 아니냐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해를 걸어야 된다. 해를 걸으면서 하는 거라고 지금 최재성 전 수석이 얘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철새도 이제 해를 걸러서 온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는 계파 막론하고 또 경쟁자가 끼는 거에 대해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이현주 전 의원은 너무 많이 옮겨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할 만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반응이 그러니까 이현주 전 의원도 내가 쉽게 복당하지는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건데 네. 사실 그런 점에서는 이게 쉽게 이현주 전 의원도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렇죠. 국민들 보기에 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앉혀놓고 철새 정치인을 질문하기도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질문을 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이현주 의원이 이제 철새 정치인의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밝혀진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저는 이현주 의원이 민주통합당에서 19대 20대 국회의원을 했는데 탈당을 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들을 많이 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뭐 노영민 비서실장 뭐 이런 분들에 대해 그 문재인 대통령 때의 그런 수석들이라든지 비서실장 이런 네. 사람들에 대해서 출마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친문 쪽의 사람들에 대한 대항 말할까요? 이런 걸로써 이현주 의원을 데리고 오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사실 이 사건에서 조금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네. 양이원영 의원이 최근에 그 광명을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지역구 현역이 민주당 양기대 의원인데요. 양기대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왜 그 이재명 대표의 유세 과정을 열심히 하지 않았냐. 네. 그래서 양이원영 의원이 본인은 이제 친명계로 그 불리우고 있는데 비명계인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에 가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광명을에서 19대 20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수도권 전진 배치될 가능성 높고 그리고 본인의 지역구 20대까지 했기 때문에 최근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이현주 의원이 광명을에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면은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명 호소인 밖에 되지 않고 실제 친명 아니었다. 또 이런 게 네. 드러날 수도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되면 좀 더 듣고 싶지만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또 뉴스나이트 전국 대담도 있기 때문에 못다한 얘기는 또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닷새째 계속된 한파로 한강이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결빙됐습니다. 평년보다 16일, 또 지난 겨울보다는 한 달 넘게 늦은 첫 결빙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리 부근 한강이 흐름을 멈췄습니다. 강 표면에 생긴 얼음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납니다. 강의 가장자리로 가면 제법 두꺼운 얼음층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공식 결빙 관측 지점인 한강대교 부근도 얇은 얼음층으로 덮였습니다. 한강 결빙의 판단은 노량진 쪽 한강대교의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교각이 기준이 됩니다. 상류 100m 부근이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경우 결빙됐다고 발표합니다. 이번 한강 결빙은 예년보다는 16일, 지난 겨울보다는 무려 32일 늦었습니다. 일 최저 기온 영하 10도 이하인 날이 5일 이상 이어지고 일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 때 잘 어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강을 얼린 한파는 주말을 앞두고 풀렸고 다음 주까지는 한파 없는
예년의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함께 기상 가뭄도 잦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2년에 한 번꼴로 가뭄이 반복되고 있고 가뭄 일수도 증가하면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봄, 전남 지역을 강타했던 가뭄은 심각했습니다.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4년 이후 49년 만에 가장 긴 281.3일의 기상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저수지와 댐의 물이 말라버렸고 섬 지역은 제한급수까지 이뤄졌습니다. 2022년 여름 장마철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은 데다 태풍도 없어 강수량이 크게 부족해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여름에 많은 비가 내리며 가뭄이 해소됐고 9월부터 전국적으로 기상가뭄이 사라졌지만 불안감은 남습니다. 기상가뭄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기상가뭄이 100일 이상 발생한 해는 무려 5차례에 달합니다. 2년에 한 번꼴입니다. 이와 함께 기상가뭄 발생 일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반대 현상인 가뭄도 점차 잦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봄은 지난해 여름 강수량이 충분해 심각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하지만 가뭄은 집중호우보다 피해 지역이 광범위하고 기간도 긴 만큼 수자원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가 끼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도 조 전 장관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 역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 다른 학생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걸 깨달았다며 자신이 누린 기회를 보며 실망한 분들께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과 가족의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비공개로 어제 4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지난 15일 3차 조사 이후 열흘 만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황 씨는 상대방 동의를 받고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했던 건보공단 팀장이 붙잡혔죠. 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조사했는데 횡령한 돈 전액을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선물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지환 기자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 송환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 씨. 재작년 의료보험비 46억 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현재까지 2차례 경찰 집중조사를 받은 상태. 횡령 자체는 이미 인정한 만큼 관건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조사에서 모든 돈을 이미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후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선물 투자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단이 회수한 7억 원을 제외한 횡령액 39억 원 전부를 날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만큼 경찰은 일단 바이낸스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 최 씨가 투자했다는 가상화폐와 이에 따른 자금 흐름, 선물 베팅 방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피 1년여간 최 씨 가상화폐 거래 횟수가 10,000건이 넘고 누락 기록이 있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고급 리조트에서 붙잡힌 최 씨는 돈이 없다며 피해액 변제를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국민 혈세인데 보험공단 직원이 기금을 빼돌린 만큼 변제 후에 선처를 구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일단 횡령 혐의만 적용해 최 씨를 검찰로 넘겼고 자료 분석 후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함께 화투를 치다가 여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남성 A씨가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비인간적이고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점당 100원짜리 내기 화투를 치다가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해 흉기로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 꼭대기층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공사 중이던 아파트 내부 일부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12시 반쯤엔 충남 아산시 신동에 있는 한 자동차 정비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소방당국은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며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소방관들이 버스에 이렇게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이었죠. 안양시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에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이렇게 소방차 수십 대가 동원이 돼서 8시간 넘게 진화한 끝에 겨우 불이 잡혔습니다. 최근 전기버스를 비롯한 전기차 화재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전기차 화재 건수를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한 화재 건수, 2022년 전체 화재 건수와 비슷할 정도입니다. 자, 화재가 늘어난 건 2017년 141대에 불과했던 전기버스가 지난해 8,000대 가까이 정도까지 급증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기버스가 승객을 태운 상태라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하겠죠. 따라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이 전기버스 공급업체와 지자체가 운수회사에 보급한 화재 대응 매뉴얼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를 사용해라. 초기 진압이 불가하면 대피하고 소방을 비롯한 응급기관, 그러니까 소방서에 신고하라. 자, 그야말로 원론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죠. 국립소방연구원이 발간한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에도 지붕 위 화재 진압 금지, 그리고 소방 고가차 활용차 이렇게 2가지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운전기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떠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할지 등 대응 매뉴얼이 사실상 없는 거죠.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화재 예방에 필요한 장치를 버스마다 갖추고 또 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재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내일 시작을 하고 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인천시가 5월에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 더 경기패스, 그리고 아이패스를 출시합니다. 각각의 혜택이 다른 점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승윤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비 환급과 무제한 이용 등 각각의 교통카드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정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 지자체가 이것을 자기 지역 주민들의 통행 패턴에 맞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2,000원 혹은 65,000원을 내면 시내버스나 서울 지하철 등을 무제한 타는 정액제입니다. 4월 김포시를 시작으로 인천시와 그 외 수도권 지역으로 사용 범위를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인천시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 경기패스, 인천 아이패스를 준비 중입니다. K패스와 경기패스, 인천패스는 한 달에 15차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 중 일반인은 2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해 줍니다. 일반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순환버스, 신분당선, 그리고 금년 3월 개통 예정인 GTX-A까지
요금 체계가 다양한 교통수단이 다만 K패스는 만 19살에서 34살에게, 경기와 인천패스는 19살에서 39살의 청년에게 30% 환급을 해줍니다. K패스 지원 상한이 월 최대 60회인 반면 경기 인천패스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기와 인천패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1년에 최대 각각 24만 원과 12만 원을 지원해주고 인천패스는 65세 이상에도 30% 환급을 해줍니다. 수도권 대중교통비 지원 체계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도 상반기 중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출시해 월 5만 8천 원에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의 구체적인 할인 연계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간의 이 세부 운영 내용을 놓고서는 의견차가 있어서 시스템 통합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 차관 회의를 열어 성수품 물가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성수품은 16개 품목 기준으로 지난 19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3만 7천 톤이 시장에 공급됐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간 221억 원어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이 집행되면서 성수품 물가 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정부가 설명했습니다. 16개 품목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설 직전 기간에 비해서 3.2%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사과와 배는 작황 부진 영향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또 감소하면서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4kg으로 1년 전보다 0.3kg 감소했습니다. 이는 30년 전인 1993년 소비량 110.2kg의 절반 정도입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됩니다. 유명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는 업체가 아이템 당첨 확률을 조작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밝혀지면서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업체가 그동안 거짓 해명을 일삼아왔다며 게임사를 상대로 한 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면 캐릭터의 능력치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잘하고 싶으면 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능력치가 뽑힐지는 무작위로 결정되는데 인기 능력치가 나올 확률이 낮아서 조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가 해당 게임을 운영하는 넥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아 그러자 해당 게임 이용자들이 넥슨을 상대로 환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이용자만 1000여 명. 게임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례로는 역대 가장 많은 소송인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게임 회사 측이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서 확률을 조작한 사례이므로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소송에 나선 이용자들은 확률이 조작된 걸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아이템을 속아서 사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업체가 거짓 공지로 대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 행위를 통해서라도 이제 우리의 이렇게 권익을 발현을 해야 되겠다. 이미 공정위 조사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밝혀진 데다 앞서 관련 사건으로 일부 승소한 사례도 있어 이번 단체 소송 역시 법원에서 이용자들 손을 들어줄 거란 기대가 큽니다.
소비자로서 존중받아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판결로서 보여준다면 이제 비로소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메이플 스토리 외에도 확률 조작 논란에 휘말린 게임이 더 있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큰 파장을 부를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차량을 훔쳐서 도망치던 남성이 흉기를 들고 저항을 하다가 경찰의 실탄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5시쯤 경기 김포시 대곤면에서 흉기와 전기 충격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앞서 어제 새벽 인천 남동구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저항을 했고 경찰이 A씨 다리 부위에 실탄을 쏘면서 제압했습니다.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 5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낮 1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시민들을 덮치면서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YTN이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조명하는 연속 기획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교통약자인 노인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점검합니다. 일부 노인시설 앞 도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고 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속 카메라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또 홍보도 덜 돼 있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로당 앞입니다. 통행하는 차량 사이로 어르신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노인보호구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도로 옆은 주차된 차들로 빼곡합니다. 말 그대로 노인네 보호구역이라는 건 이제 그 말 그대로겠죠. 근데 뭐 차는 뭐 오고 가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사고가 무서우니까 자기들 이제 골목으로 피우는 거는 피하지. 이 도로를 다니는 운전자들도 노인보호구역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도로에 적힌 큼지막한 문구와 표지판도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멘트가 나오니까 조심해서 갈 수밖에 없죠. 길이 좁으니까 조심하고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내비에서 안 알려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죠. 저런 간판 같은 걸 볼 여력이 별로 없어요. 지난해 6월 기준 서울에 있는 노인보호구역은 200곳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주정차도 금지됩니다.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2배 내야 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일반 도로에 비해 처벌도 과중됩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인 것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은 그렇지 않아 단속과 계도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그 단속이 잘 안 된대요.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운전자도 잘 모르고 단속 카메라도 대부분 없다 보니 사고 예방 효과도 의문입니다.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앞 도로는 지난 2021년 4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년여 만에 노인 6명이 보행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작 바로 인근에 있는 경동시장 앞 사거리는 서울에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제일 잦은 곳이지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닐 적에 신호만 좀 길게 해주시면 돼. 아무래도 그 속도를 줄여야지 거기는. 교통사고로 숨지는 노인 비율이 늘고 노인 인구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구역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둔기로 내려친 중학생이 우울증으로 입원을 앞두고 있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습격범은 만 14살로 촉법 소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배현진 의원을 둔기로 17차례 내려친 중학생이 새벽에 응급 입원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정상적 절차로 입원시킬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 동의에 따라 72시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응급 입원이 되면 전문의가 진단해 추가로 입원시키거나 즉시 퇴원할지 결정합니다. 실제 습격범 A군은 우울증 전력이 있었던 걸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군 측은 원래 우울증 증상이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엔 폐쇄병동에 입원시키라는 의사 지시에 따라 입원 대기 중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직후 A군은 현장에서 본인이 촉법소년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군은 만 14살로 만 10살에서 14살 미만에게 해당하는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군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적용했던 특수폭행 혐의는 특수상해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팀장으로 27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배현진 의원이 입원한 병원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A군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에 배후가 있었는지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계기, 또 2년 전의 법 시행 상황을 쭉 한번 정리해봤는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동안 영세 사업장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호소를 해왔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법 시행 이후 대응은 어떻게 될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과는 2달 만에 뵙는 겁니다. 아, 예. 52시간제 때 한번 모시고 얘기를 했었고 마침 오늘 그 1시 반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확대를 앞두고 기관장 회의를 열었는데 그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대단히 엄중한 책임감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대진단이라는 걸 하는데 네.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사장님들이 1인 다역을 하잖아요. 기획부터 생산, 영업, 그다음에 안전관리까지. 그리고 그분들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 규율을 받고 처벌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 문턱을 못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정부는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일하다가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5년 내에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이제 법이 27일부터 내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우리는 대단한 각오로 임해야 된다. 그게 뭐냐? 지금 물량이 엄청 늘어난 거죠. 현재 우리가 한 600여 건을 수사를 하는데 이번에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83만 7천 개 사업장에
800만 근로자가 적용을 받는데 예. 이 수사 물량이 과거의 통계로 비교해 보면 2.4배로 늘어나요. 1,400여 건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예방도 잘 안 되고 수사도 잘 안 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단한 각오로 지금 특히 중소 영세업체나 소상공인들은 내가 법 적용을 받는지도 모르겠다. 예. 그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굉장히 네.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데 하루 빨리 이런 분들한테 그럴 일은 아니고 요런 일들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알려드리고 저희들은 그래서 29일부터 석 달 동안 역사상 최초로 이 83만 7천 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진단을 하는 겁니다. 산업안전 예, 대진단 산업안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확대 적용이 되는데 그 국회에서 이번 법안이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뭐 소상공인들도 그 계속 호소를 해왔던 게 준비가 부족하다, 열악하다. 대기업들도 버거워하는데, 근데 거기 중소 영세 사업장이라는 것이 사장님이 1인 다역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불행하고 사장님은 수사받으러 다니고 재판받으러 다니고 구속되면 폐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겠어요? 실제로 2021년도에 보면 그 중대재해처벌을 받아서 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보니까 230여 명을 고용했다가 그 3분의 1로 고용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부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야당에서 요구했던 3가지 우리가 충분히 지원책을 만들겠다. 그동안 부족한 거 인정한다. 재계에서도 앞으로는 다시는 유예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네. 그러나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고 하지만 산업안전, 건강 그리고 예방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현장에서 불안해하는 분들 그리고 부작용 혼선을 우려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뭐 사고가 일어나면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네. 그런 계획이죠. 네, 국회에 어떤 그런 협상이 불발된 과정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유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저희 권남비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서로 이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하고 있는데 1일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협상에 나설지 관심이라고까지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내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여야는 혹시 또 다시 협상에 나설지 모르는 상황이고 총선을 앞두고 서로 이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야 협상 과정에 변화가 생기면 이 법 시행에도 변화가 있는 겁니까? 뭐 소급을 한다거나? 지금 현재 야당에서 3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를 했었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뭐 저 산업안전청을 만드는 추가적인 요구를 제시했고 그리고 임시회 회기를 2월 초까지 늘렸고 했던 것은 중소 영세 소상공인들의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그 현실을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여야가 그런 민생 현장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네.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뭔가 내놓을 것으로 전망은 되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은 고용노동부의 기본적인 포지션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이고 그 감축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도 처벌보다는 예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국회 논의하고 상관없이 그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중소영세 그 상공인들이 그 중대재해법에 걸맞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 따라 변화가 생기면 법 시행에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건 뭐 그 의회에서 하는 대로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야당 같은 경우는 정부와 여당이 2년이란 허송 세월을 보냈다는 입장이고 여권 같은 경우는 정부나 이제 아까 대통령도 안전이 더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또 능사가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노동계에선 어떻게 반론을 하냐면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적을까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경영계 목소리와 함께 잠깐 목소리를 듣고 장관님께 함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법률의 즉각적인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유예 기간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죽음을 계속 방조하자는 정부와 기업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언제라도 유해를 목적으로 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도 한시라도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 이토록 막아야 할 일인지 저들이 도무지 납득되질 않습니다. 네. 장관님도 앞서서 이 소규모 식당 등이 중대재해법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금 더 노동계에선 거칠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정부랑 여당이 폐업과 일자리 운운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공포 이런 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하나는 이제 공포 마케팅이다 하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2년 동안 허송했다 이런 네. 말씀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우선 노동부 국정과제 1번으로 저희들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다 이렇게 네. 목표를 설정하고 2022년 11월 말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선진국,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인 그런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일관되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607명 돼서 지난해 500명대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이고 아울러서 건전재정 그런 기조 하에서도 2년 연속으로 중대재해 예방 예산을 저희들이 2자릿수로 계속 편성을 했던 것이고 네. 특히 이제 그 건설 같은 경우에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건설 단가가 중요하고 근데 이제 하청 도급을 줄 경우에 그분들은 그런 역량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15에서 20% 정도로 인상하는 안인데 건설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를 그렇게 인상하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5인에서 50인 미만이 83만 7천 개 사업장에 800만 근로자가 해당하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한 절반 가까운 45만 그 사업장을 저희가 그 컨설팅, 기술 지도 교육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반 정도는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 옛날에 중대재해 때문에 처벌을 받은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게 언론에 보도 나잖아요. 우린 네.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겠다.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실을 그런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그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게을리할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겠죠. 예, 그래서 그 공포 마케팅이라는 말은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실시될 경우에 사업주, 해당 근로자 그리고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이 안착하도록 요청을 드렸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뭐 여러 사례들이 이제 상황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상황까지 적용이 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대진단에 나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 과정 속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교육 등도 같이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도도 바꿔야 되고 의식 관행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는데 저희들이 2년 동안 한 45만 개 사업장을 컨설팅, 기술 지도 교육을 해왔지만 네.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마 일요일이면 언론에 배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우리 모든 분들 여야뿐만 아니라 노사 모든 국민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예. 사고 난 다음에 사장님 처벌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 안 죽고 안 다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본질이죠. 여기에 예. 그게 본질이고 공감한다면 네. 저희들이 그래서 불안해하는 부분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적용되는지 친절하게 Q&A를 만들어 가지고 전 언론에다가 저희들이 배포를 해서 정말로 이번에 뭐 방송부터 네. 우리 종이 언론까지 해서 아 정말 그 골목 동네에 그 뭐 제과점이나 식당 하시는 분들도 아 이거 하면 돼? 예. 아 나는 법 적용 대상이야?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Q&A를 만들어서 소상하게 네.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역사상 최초로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불행하게도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을 누리고 있지만 생활 수준이 있지만 안전의식에 대해서는 중대법 이후에 기대 수준도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50인에서 5인까지 확대 적용되는 걸 계기로 해서 정말로 대대적으로 국민들 의식도 캠페인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 같은 데서 음식을 주문할 때 빨리빨리 주문하고 뭐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런 하는 게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대 재해 가능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홍보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대진단을 계기로 해서 한 단계 대한민국의 정말로 안전에 관한 그 인식 수준과 그것을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일요일에 그게 언론에 배포될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Q&A를. 근데 예. 이제 YTN이 좀 며칠 먼저 더 소개를 그렇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그걸 지금 직접 바로 말씀. 네,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일요일 날 저희가 확인하기로 하고 예.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다른 현안인 주 52시간제 마침 2달 전에 52시간제 문제로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 해석이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제 행정 해석 변경인데 2달 전 나오셔서 한국에 유례 없는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이 밝히셨고 이제 이렇게 대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여전히 이제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데 물론 노동부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듣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작년 3월 초에 입법 예고했던 네. 그 내용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52시간제를 안착시키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 예. 그래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이렇게 했을 때 건강권, 선택권, 휴식권을 조화시키겠다 그랬거든요. 노사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되는 마지노선은 건강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나왔을 때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건강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내용 중에 건강권 내용 중에 11시간을 연속해서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입법 예고안에 그런 게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요건 이런 내용입니다.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할증임금이라는 거죠. 예. 초과 근로를 하면 임금을 1.5배를 더 줘서 예.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기업이 일을 안 시키게 하는 거. 그런데 노사가 합의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게 주당 12시간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하루 16시간이라고 그 다음날 16시간이라고 그 다음날 3일째 16시간을 일하면 368에서 48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하루 8시간이 정상 노동 시간인데 16시간이라면 8시간 초과했네. 그 다음도 8시간. 그다음 그래서 이건 위법이다. 그래서 지금 노사가 합의를 하더라도 12시간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네. 이 노동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그래서 주 40시간에다가 12시간을 답하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에 뭐 15시간, 16시간 해도 합해서 안 넘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것은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그
행정 해석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건강권 네. 이거는 이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계에서도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 대화를 거쳐서 건강권과 이 유연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저는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한 네. 30초만 더 쓰기로 하고 행정해석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아까 저희 자막처럼 뭐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루 21.5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게 노동계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만 놓고 보면 아예 그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줬다 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방금 노사정 대여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법 개정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 부분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안에는 이제 법 개정 안의 핵심이 주당 평균적으로 지금은 주 상한선을 12시간으로 했는데 주당 평균으로 가자라는 법 개정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내용으로 되면 건강권만 그 보장이 된다면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 개정의 필요성도 있지만 어찌 보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그 압박 수단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홍해에서 상선들을 공격하는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홍해 긴장으로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2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해왔습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은 후티의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알-아티피 국방장관을 비롯해 군 핵심 관계자가 포함됐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후티의 근거지를 폭격했으며 후티를 특별지정 국제 테러리스트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은 항전 의지를 불태웁니다. مهما كان التصعيد الأمريكي والبريطاني ستكون نتائجه عكسية. لن يؤثر على قرارنا. نحن مصممون على هذا القرار وهذا الموقف. 이 같은 홍해 긴장 고조에 따라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2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종가는 77.36달러로 전날에 비해 3% 상승했습니다. 3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2.4% 올랐습니다. We are very concerned that the attacks on Red Sea shipping are adding tensions, costs to global trade, exacerbating trade disruption due to geopolitics and climate change.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과 유류 창고를 공격하는 것도 원유 공급망 불안 심리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Why do you want to join the CIA? I'd like to help my country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Find the terrorist in the internet haystack. How is this all possible? Emails, chats, SMS, whatever. The government knows that we have these documents now. We will call them out on it. My name is Edward Joseph Snowden. I, sitting at my desk, certainly have the authorities to wiretap anyone, from you or your accountant to a federal judge to even the president.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 요원으로 여러 기밀 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고 그중 프리즘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다. 통화 기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점을 폭로했다. 35개국 정상급 통화를 도청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해킹 작전은 6만 건 이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9.11 테러 같은 사건을 50건 이상 미연에 방지했다고 주장했다. 스노든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고 As to the individual who has admitted to making these disclosures, he is the subject of an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 범죄자로 몰린 스노든은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의 여권 만료로 한 달간 체류하는 신세가 된다. 우여곡절 끝에 망명 신청 허가를 받고 러시아에 체류하며 스노든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And that's a problem because privacy matters. Privacy is what allows us to determine who we are and who we want to be. 올 시즌 프로당구 팀리그 챔피언 결정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4차전까지 2대2의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 승부를 결정짓는 진기명기 샷이 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쉽지 않은 위치에서 친 사카이의 뱅크샷. 여자 복식 세트를 가져오는 하나카드의 끝내기 뱅크샷이었습니다. 레펀스가 바운딩으로 밀어쳐서 되돌아오기 샷을 성공시킵니다. 이 득점에 힘입어 레펀스는 남자 단식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레펀스가 쉽지 않은 횡단샷을 성공시키며 분위기를 제압합니다. 충돌도 피하고 정확한 속도와 두께가 돋보인 시원한 샷이었습니다. 초클루는 힘도 별로 들이지 않고 되돌아오기 바운딩 샷으로 멋지게 3쿠션을 성공시킵니다. 8대8 팽팽한 상황. 마지막 세트 포인트는 초클루의 파트너 사카이가 멋진 횡단 샷으로 마무리합니다. 장군멍군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PBA 챔피언 결정전. 이제 두 판을 먼저 이기는 팀이 대망의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졌는데요. 주말인 내일도 야외 활동하시는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도 3도로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하늘에 구름량만 다소 늘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오전 한때 공기가 다소 탁할 수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불씨 관리와 함께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 청주 영하 5도, 창원은 영하 2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도, 광주와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휴일인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